푸야 괜찮아? 표정이 되게 슬퍼져요. 나 안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거 문제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할 만한 행동들? 강아지가 아픈가 안 아픈가를 볼 때 이 포인트를 보거든요. 되게 본능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에요. 간식을 꺼내가지고 딱 줘요. 먹는다. 안 아픈 겁니다.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시바견 주사를 놓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건들기만 해도 개 소리 질러요. 옛날에는 초보 보호자이기도 하고 우리 강아지 짖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이 병이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식의 핫플 성수동 지식클럽. 안녕하십니까? 주인장 시대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지식인과 두 마리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마음을 치료하는 행동학수 의사 최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를 쉽게 알려드리는 푸우형 채널 운영하고 있는 푸우 형입니다. 푸의 형. 네. 뒤늦게. 그리고 두 분도 사실은 소개가 궁금하지만 두 분이 데려오신 우리 갱얼쥐 친구들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는 푸. 맞습니다. 저의 반려견 푸우고요. 되게 말썽꾸러기인데 제가 좀 잘 키워보려고 온갖 방법을 쓰다가 알아낸 꿀팁, 꿀용품 이런 거 소개하다 보니까 그 채널도 하게 됐고 강아지 덕분에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묻어가시는 거군요, 푸한테. 푸우가 지분이 더 크고 서열 1위. 푸는 몇 살이고 남자친구인가요? 푸우 얼마 전에 이제 9살이 됐고 중성화한 남자. 남자였던 남자. 네, 맞아요. 이 친구는요? 핑구는 올해 이제 4살 됐고요. 저희 집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예요? 네. 핑구는? 암컷이에요. 중성화한 암컷. 그러면 일단 핑구는 4살이라고 했으니까 이 강아지의 나이와 사람의 나이를 제가 알기로는 곱하기 7 정도 하면 된다. 예전에는 아이들 수명이 조금 짧아서 곱하기 7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한 4에서 5 정도? 4에서 5? 네. 그럼 핑구는 지금 이제 갓 20? 네. 20대 한 초반? 중반 정도? 완전 젠지? 네. 젠지고. 그럼 푸는 9살이니까? 중년. 중년? 영포티? 꼰대에 좀 생기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친구들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두 분의 직업병 같은 게 있으세요? 저 직업병이요. 길 가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있거나 친구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뭔가 제 마음에 안 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뭔가 이렇게 한 번쯤 저렇게 너무 말해주고 고나리 싶다.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산책시키는데 막 뭐 목줄을 너무 짧게 잡고 있다거나 리드줄을 너무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줄 저는 사실 반대 자동줄 하고 있으면 자동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푸우 형은요? 저는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강아지랑 산책하다 보면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요. 저쪽 이제 보호자분이 막 우리 강아지가 짖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알려드리려고 막 하는 호들갑, 오지랖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두 분의 직업병으로 어떤 걸 예상했냐면 사람 얼굴을 볼 때 떠오르는 견종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강아지 얼굴 보고 강아지 관상 얘 좀 이런 애일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관상이 있어요? 네, 강아지도? 관상이 제 성깔 보통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딱 느껴져요? 네, 겁 많을 것 같다 아니면 분노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걸음걸이나 이런 거 보면 행동 전문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보호자랑 닮았다 생각은 진짜 많이 해요. 강아지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괜히 그럴 게 아닐 것이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내 소중한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놓치기 쉬운? 이거 약간 좀 문제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할 만한 행동들? 사인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이 병이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얘가 건강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식욕이 별로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무조건 식욕이 없다고 해서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식욕이 없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높아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상 신호인 거고, 평상시에 너무 잘 먹고 식욕이 넘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식욕이 적고 많고 이걸로 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준점을 정해서 이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변화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사람도 원래 잠 많던 사람도 나이 들면은 새벽잠이 없어진다 임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변화와 이거는 좀 이상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며칠 이내에 바뀌는 경우요. 확 바뀌는구나. 네. 점차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달라졌을 때. 음. 요 신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장실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보고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맞죠. 강아지도 뭐 그런 좀 소변 색깔이라든지 변의 형태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뭐 기본적인 소변색 당연히 붉은색이나 주황색 이런 비정상적인 색들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는 맞고요. 얘도 당연히 잘못 먹으면 무른 변이 나오고 또 잘 먹으면 딱 그 황금똥이 나오고 그건 똑같습니다. 그 약간 초록 색깔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클로렐라 같이 그런 성분이 들어간 객검을 먹었을 때 아이들이 초록색 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풀을 많이 먹었을 때도 아이들이 초록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록변을 봤다면 놀라지 마시고 전날 얘가 뭘 먹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루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전날에 초록초록한 뭔가를 먹었다 했을 땐 또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가 초록색을 먹은 적이 없는데 하면 그때는 좀 병원에 가볼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비트 먹었을 때 아이들이 빨간색 소변을 싸거나 아니면 붉은 변을 누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근데 전날 먹은 걸 물어보면 안에 막 약간 비트가 들어가는 뭐 과일 퓨레를 먹었다거나 비트가 좀 유일하게 색소가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비트나 뭐 케일이나 클로렐라 이런 거는 강아지들의 뭐 소변 색깔이나 대변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얘기를 했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뭐 엄청 활동량이 많았는데 갑자기 확 준다든지 뭐 걸음걸이가 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도 좀 신호가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사실 보호자분들이 제일 잘 아셔야 되고 아실 텐데 애매한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뭔가 얘가 그냥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저는 이때 딱 항상 이 포인트를 보거든요. 강아지가 아픈가 안 아픈가를 볼 때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안 먹거나 이러긴 쉽지 않은 생명체거든요. 되게 본능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가지고 딱 줘요. 그러면 먹는다. 안 아픈 겁니다.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간식을 줬는데 안 먹는다. 이러면 분명히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요. 산책을 너무 좋아했어. 막 나가자고 막 엄마 목 질질 끌고 막 이랬던 친구가 나가자고 하는데 막 안 나가려고 그래. 버텨. 그런 경우는요. 높은 확률로 문제가 있는 거긴 해요. 평소에 잘 했는데 안 한다. 요건 일단 기본적인 문제인데 산책을 안 한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네. 요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어두운 데 들어가 있거나 그냥 얘 혼자 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조용한 데를 찾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딱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아플 때 어딘가 안 보이는데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궁금하긴 해가지고 보면 항상 얘네들은 보호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걱정할까봐 좀 자기가 일부러 안 보이는 가서 스스로 회복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이제 말씀은 얘네가 버림받을까봐 나 아프면 혹시 나 버릴까봐? 그런 마음으로 아픈 걸 혼자 좀 삭히는 경향이 있어서 더 숨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강아지들은 아픈 티를 안 낼까? 이걸 항상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주인에게 좀 아픈 모습 보이기 싫고 오히려 좀 스스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그럴 때는 억지로 불러서 막 안아주고 막 너무 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게 좀 두는 게 좋아요? 네,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게 좋고 그런데 예를 들면 밥을 안 먹고 대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이런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컨디션을 체크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가 뭐 무리 생활을 했다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픈 걸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리 생활을 할 때는 거기서 아프면 낙오가 된다거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좀 아픈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댕바댕이긴 해요. 댕바댕? 네. 견바견, 댕바댕. 댕바댕이라 그래? 사람으로 되게 치면 귀엽다. 사바사. 사바사. 너무 귀엽다. 네, 왜냐면 핑구는 아프면 티내요. 어떻게 티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배가 아프거나 하잖아요. 그럼 원래 얘가 잘 때 절대 제 머리맡에 안 오는데 배를 귀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배에서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배가 아프구나. 그럼 제가 이제 약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그래서 얘는 조금만 아프면은 하면서 이제 제 옆으로 오기도 해서, 참는 친구들과 이제 숨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티를 내는 MG 강아지도 있다는 거. MG라서 좀 티를 잘 내고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혼자 잘 해볼게, 그런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꾀병 부리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그 친구들, 사실 저는 뭐 견종으로 친구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특정 견종도 있어요. 엄살 많은 친구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시바견 친구들. 그 유명하잖아. 네네네. 주사를 놓지도 않았는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건들기만 해도 객 소리 질러요. 이제 보호자님은 어머 벌써 주사를 놨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잡지도 않았는데 울고불고 난리치고, 뭐 예를 들면 보호자님이 실수로 밟는 경우에도 막 에익 하면서 막 이거 들면서 깽깽깽깽 다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아무 이상 없는 경우도 많고. 얘가 되게 웃긴 게, 제가 산책하다가 발을 밟아가지고 몇 번 사과를 했더니 단어를 학습해서 바로 자기 아픈 거 아니야? 나 아픈 거 같아를 보여주는 그 신호가 있거든요. 그게 딱 보면 표정이 바뀔 텐데, 후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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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되게 슬퍼져요. 약간. 아련해져? 되게 나 안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산책하다가 그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걷다 안 걷고 멈춰요. 나 안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표정이 약간 변했죠. 괜찮아? 어떡해? 괜찮아? 어머, 약간 놀이처럼 하는 느낌인가? 어머, 깜찍도 하여라. 그리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꼬리를 엄청 막 흔들고 소변을 뭐 약간 그렇게 지리는 경우도 있고, 막 다리에 와서 막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반기는 기분 좋은 행동의 범주가 있고 본인의 불안을 표현하는 또 범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구분이 가능해요? 네, 이거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강아지들이 반기면 모른 척해라, 이런 말 되게 많아요. 반응을 해주면 분리불안이 심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걸 보고 불안인지 아니면 정말 반가워서인지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보호자님 없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는지. 예를 들면 뭐 혼자 있을 때 하울링을 하고 배변 실수를 하고 막 들어왔을 때 막 왔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나 혼자 너무 불안했어,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혼자 정말 잘 쉬고 있다가 문 딱 열었는데 막 왔어 하고 반기는 거는 진짜 반가워서예요. 결국은 나를 마주쳤을 때 행동보다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있는지가 분리불안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네.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분리불안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아요? 저도 분리불안을 너무 많이 겪었고 정말 분리불안이 심해가지고 안 해본 방법이 없는데, 딱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경험과 성공했던 가장 확률 좋았던 방법은 나가는 행동이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주말에 날 잡고 1시간 동안 나갔다 들어왔다를 100번 반복했거든요. 100번을 하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는 왜 저러나 이러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는 간격을 줄여가지고 10번 1초, 2초, 3초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1분, 5분, 10분 이렇게 늘어나면 얘가 그냥 보호자는 원래 나갔다 들어와 라는 그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복 학습처럼 내가 띠리리 나가고 띠리리 들어오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군요.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는 돌아와, 그거를 학습시켜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면 보호자님 나가도 괜찮아지는 거죠. 제 주변에는 반려견이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도 좀 제가 볼 때 심리 상담이 약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분리불안 때문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 보호자님이 더 심한 분리불안이신 경우가 애는 괜찮은데 본인이 사실 불안해놓고 자꾸 얘가 불안해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나갈 때 쿨해지시라고. 그리고 저 절대 보지 말라고. 카메라를 보면 볼수록 계속 불안해지고 이걸 계속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얘네들은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호자님이 집을 나가실 때 얘 어떡하지, 혼자 잘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어쨌든 사람한테 코르티솔이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왜 불안해하면서 나가지? 하면서 얘도 같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쿨하게 나가세요. 얘도 우리 엄마 쿨하게 나가네? 하고 좀 마음 편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있는데 예뻐해서 분리불안 생긴 거다 이런 이해 너무 많은데 절대 아니고요. 분리불안은 유전입니다. 유전? 네. 유전적인 기질이랑 환경이랑 결합됐을 때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푸숑이나 푸들, 비숑 이런 친구들이 분리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얘네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절대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네가 안 떨어지려고 해서 막 억지로 얘 애착 관계를 떨어뜨려 놔야 되고 이런 거는 완전 틀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푸우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네들한테 예측 가능성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거를 확실히 알려주면 얘네들도 그냥 편하게 아 갔다 오는구나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절대 모른 척 하지 말고 예뻐해 주셔야지 얘네 입장에서는 아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면 나 예뻐해 주니까 나 편하게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모른 척 해버리면 우리 엄마 나갔다 들어오면 딴 사람 되는데 근데 또 나가네? 그럼 우리 엄마 딴 사람 되네? 그러면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과한 애정 표현이 있잖아. 내 새끼 하면서 막 애들 막 너무 막 만지고 너무 신체 접촉을 과하게 한다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과한 애정 표현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의 바디 시그널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막 예뻐해 주시고 막 과한 애정 표현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 보세요. 근데 만약 이 친구가 그대로 떠나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조금 스트레스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딱 뗐는데 더 해줘 하고 와요? 그러면 더 해주셔도 돼요. 이 친구한테. 쉽네. 네. 됐냐? 이러고 이제 가면 딱히 좀 과했구나, 좀 마음에 안 들었구나 싶고 와가지고 좀 더 만져 이러면은 이제 적절했다. 자, 그리고 참 너무 예쁜 내 새꾸니까 잘해준다고 했던 행동이 사실은 반려견들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건강에도 좀 해가 되는 그런 실수들. 저거는 아닌데 오늘 여기서 고나리질 시원하게 하고 가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산책할 때 실제로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짖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보호자분들이 하시는 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짖지 마! 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호통을 쳐요. 혼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때리기도 하는데 사실 왜 혼나는지 얘네는 모르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런 보호자의 격한 반응이 수의사님 아까 감정을 읽는다고 하듯이 예를 들어 다른 강아지가 나타나서 짖었어요. 거기에 있어서 보호자가 화를 내거나 혼냈을 때 왜 혼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한 변수를 보겠죠. 강아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호자가 화가 났다. 오히려 그래서 이 다른 강아지에 대한 짖음이 학습되고 더 심해지고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으로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진짜 쉬운 건데 일단 웃어요. 제가 보호자고 다른 사람한테 보란 듯이 웃어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긴 한데 이러고 웃어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웃고 나서 제가 가려는 길을 쭉 갑니다. 짖는 와중에도 계속 웃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고 반려견도 좀 진정이 됐을 때 잘했다고 간식을 줍니다. 한 번 짖긴 했지만 충돌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상황을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넘기는 거에 잘했어. 네네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저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내가 짖었어. 근데 보호자가 따로 불안해하거나 소리가 높아지거나 하지 않네? 괜찮네? 하면서 그럼 난 계속 진정을 해야지. 그래야 간식을 먹으니까 얘네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짖어서 먹이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정하고 나서 간식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보호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강아지 나타나서 짖으면 그때 간식 줘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진정하고 나서 뭐 안자를 시키든 뭐 기다려를 시키든 좀 진정이 되면 그때 간식을 좀 줍니다. 잘 진정했구나. 네. 여기 보상 이렇게. 그게 아이들이 짖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요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싫어서 저리 가라고 하는 짖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우가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는 거는 요구성이 아니라 그냥 싫어서예요. 너 저리 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짖는 거라서 이거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성일 때 간식을 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간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싫어서 하는 짖음이기 때문에 이때 간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갑자기 기분 확 좋아지잖아요. 내가 저 강아지를 봐서 기분이 좋은 건지 이걸 먹어서 기분 좋은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 쟤 봐서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네. 거구나.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쟤 좀 괜찮은데? 기분이 조금 풀려요. 이거를 뭐 다른 강아지뿐만 아니라 가끔씩 뭐 오토바이 지나가거나 빨리 지나가는 뭐 큰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보고 짖을 때도 저는 무조건 옆에서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우라라라라 이렇게 막 먹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짖다가 막 먹다가 또 하면서 점점 이제 짖음이 줄어들어요. 어렵다. 짖을 때 주지 말고 진정되면 줘라. 짖을 때 줘서 헷갈리게 해라.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짖을 때는 어쨌든 뭔가 격한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 전두엽이 마비 상태가 되고 사실 명령이든 뭐 부르는 거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식을 못 먹을 정도니까 그럴 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좀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두고 진정이 됐을 때에 주면 효과적이고요. 그 정도 아니다. 충분히 간식도 먹고 좀 말이 통한다 했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좋습니다. 그 장소도 즉시 벗어나 주셔야 되기는 해요. 너무 흥분한 상황에서는 바디 블로킹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네는 시각동물보다는 후각이랑 청각이 더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주셔도 후각이랑 청각으로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한 상황에서는 그 자리를 그냥 즉시 벗어나 주세요. 관련해서 이제 강아지들도 사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막 다른 강아지 만나게 하고 산책 나갈 때 일부러 막 강아지 모여있으면 거기다 친해져 막 친구 사겨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요. 막 들이밀면 애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사회화 시기에 꼭 해줘야 되는 거는 원래 아이들 퍼피 시기 2개월에서 4개월 시기에는 약간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황금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무조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쳤다면 최대한 나쁜 경험을 안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사회화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면 얘네도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얘가 애견 카페 같은 데 갔는데 맨날 구석에서 막 못 놀고 있는다고 해서 얘를 억지로 막 야 너 쟤랑 놀아 막 이러면서 하면은 얘는 무서워하고요. 그다음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보호자가 나를 오히려 막 사지로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막 계속 들이밀면서 인사해? 약간 이러면 어느 순간 엄마랑 가면은 나 다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해야 되는데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코 뭐가 옳고 틀린 건 없는 것처럼 기질이 정말 달라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견 카페 뒀을 때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그걸 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잦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운동량 조절시키는 거. 그래, 한 좀 빼보자라고 해서 산책을 하는데 평소 했던 거에 막 두세 배 시켜. 급여량도 막 절반으로 막 줄여. 좀 이런 것도 되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잖아요. 많이 과체중인 친구들은 무작정 산책량을 늘리면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의 10%에서 20%를 먼저 감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서 밥을 줄인다거나 뭐 무작정 운동량을 2배로 늘린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주치 선생님의 판단 하에 일단 먼저 줄여볼지 아니면 여기서 산책량을 뭐 10%, 20% 무리 안 되는 선에서 늘려볼지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그냥 생뚱맞은 질문인데 요새 사람들은 막 위고비, 마운자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신기술들이 막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아지 친구들에게도 그런 시기를 조절하는 신비의 마법의 주사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마법의 주사는 없는데 그래도 강아지는 처방식이라고 다이어트 처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훨씬 낮고 포만감을 더 많이 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처방 사료들이 있어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일반 사료 먹고 살 뺀 친구들보다 처방 사료 먹고 살 뺀 걸 성공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소화되는 속도가 좀 늦춰지고 그러니까 위고비랑 비슷한 거겠죠? 칼로리도 좀 일반 사료보다 낮아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포만감은 더 있고 칼로리는 적고 근데 맛은 똑같나? 맛은 그래도 맛있게 만든 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살찐 친구들은 입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살찐 이유가 있어요. 네. 푸는 좀 처방식 개인적으로 몇 번 먹어봤는데 안 좋아요. 얘가 안 뚱뚱한 이유가 있어요. 살찐 친구들은 사실 뭐든 흙도 먹는 친구들이 많아서 파먹고. 그래서 사실 그 기호성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반려견들 식사 관련해서 실수하는 것 중에 난 분명히 정량대로 사료를 줬는데 왜 찌지? 알고 봤더니 엄마가 간식 하나 주고 아빠가 개껌 하나 주고 막 이래서 살찌는 경우 있잖아요. 식사를 주는 사람을 좀 정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가족분들 사이에서 협의가 필요해요. 몰래 주지 않는 거. 앞에 이제 누가 오늘 몇 개 줬음. 막 이런 거 적어놓는 식탁에다가 체크리스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빠가 육포 1개 이미 줬음. 그리고 대가 없이 주지 않는 거. 뭐 앉아 기다려라도 한번 시키시고 주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주는 거는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나 갑자기 궁금한 건데 배불러요. 그러면은 앉아 이러면 안 해요? 네. 안 해요. 진짜? 네, 안 해요. 얘네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기회주의적인 애들이라 철저하게 계산을 해요. 나 지금 배 안 고픈데? 저거 안 땡기는데? 앉으라고? 싫어. 태세 전환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반려견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영양제 같은 거 이제 챙겨 먹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좋고 요 정도는 챙겨 먹이면 영양 균형에 괜찮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 딱 2가지요. 오메가3랑 유산균이요. 사람이랑 비슷한데? 네. 어디에 좋은 거예요? 오메가3는 진짜 다 좋아요. 두뇌에도 좋지, 심장, 신장, 간, 혈관, 뭐 이런 거 다 좋아서 피부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토피 있는 친구들 저희가 오메가3 막 좀 과하게 먹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베이직한 영양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장이 건강해야 또 뇌나 아니면 뭐 불안이나 이런 거 다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장내 축이라는 네, 것이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저는 유산균은 꼭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보호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간식이 하나가 있는 게 그 간식이 실제로 저는 너무 잘 먹이고 있고 효과를 좀 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뉴질랜드 해안가에 있는 초록잎 홍합이라는 그 안에 오메가3라던가 뭐 글루코사민 계열의 영양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게 있어서 실제로 그게 관절 완화, 염증 완화라던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강아지들한테 진짜 효과가 좋다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잎 홍합 원물로 먹이기도 하고 영양제 오메가3 먹이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챙겨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기 좋은 간식이 초록잎 홍합이 간식이지만 영양제 버금가는 진짜 좋은 간식입니다. 아, 사람도 소식해야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혹시 반려견도 그런가요? 네. 실제로 비만인 친구들이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 짧아요. 강아지 수명이 2, 3년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네, 거네요. 사람으로 치면 거의 한 10년이 짧아지는 거랑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똔똔한 친구들이 좀 확실히 잔병 치레가 많아요. 만성질환 걸릴 확률도 높고 그것도 너무 슬림만 해도 안 되고 슬림하고 근육도 탄탄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장수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폭염 사실 강아지들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워낙 또 털도 이렇게 막 뽀글뽀글 나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체온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얘네들이 보시면은 털이 가득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없는 데가 있어요. 기저귀 차서 그랬지만 배랑 요런 이제 생식기 쪽 이쪽 부위가 털이 핑크한데. 없어요. 핑크핑크한 곳. 그런 부분을 잘 보면 얘네도 아는지 더울 때 항상 집에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현관이나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데서 배를 이렇게 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추론하고 여러 가지 추천도 받았고 좋았던 방법들이 물을 묻힌다던가 피부에 털에 하면은 이게 다 안에까지 안 들어가는데 배 쪽에 묻혀준다던가 뭐 그쪽에 묻혀주고 선풍기 바람을 쬐준다던가 이러면 확실히 더 시원해하고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 강아지들도 냉방병 걸리나요? 냉방병 걸려요. 이게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밖에 온도는 34도 막 이런데 실내 온도 계속 뭐 18도, 19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이게 기온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냉방병이 생겨요. 콧물이 찔찔 나나? 네, 그래서 오히려 여름 감기 걸리는 강아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적당히 저는 한 23도 정도 유지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밖에 산책은 되도록이면 한낮에는 피해주시고 아침에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조금 선선할 때 쿨조끼 같은 거나 요즘에는 쿨넥 밴드도 있어요. 이게 다 예쁘 아, 그럼요. 하루 정도는 너무 더운 날에는 꼭 산책 안 나가주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그냥 재밌게 시원하게 놀아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 산책하다가 발바닥에 아스팔트에 화상 입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 바셀린을 발라주면 좋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올렸던 건데 저도 궁금한 게 많고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피부과 수의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인데 약간 코팅해주듯이 얇게 발바닥에 발라주면 아무래도 직접 닿는 것보다는 한 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또 바세린이 사실 만능이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발바닥에 땀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세린 바르면 땀 배출이 막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바르면 아무래도 땀 배출을 막아주기 때문에 꾸덕해져서 그거는 좋지 않아요. 걸을 때도 뭐 끈적끈적 할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 질문 마지막. 그 미용은 해주는 게 좋습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포메라니언 같은 이중모 친구들이 있어요. 빵실빵실한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은 겉털이 있고 이제 속털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클리핑 미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징하는 그 바리깡 그걸로 밀어버리게 되면 겉털이랑 속털이랑 자라는 속도가 어긋나면서 엉켜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살에 통풍을 막아준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이 열이 배출이 안 되고 더 더워질 수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가위컷으로 겉털이랑 속털을 골고루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겉털을 좀 길게 남겨주셔야 바람이 불 때 안까지 통풍이 돼요. 포메라니언 키우시는 분들 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핑구 같은 친구들은 단일모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한 6mm에서 1cm 정도 남겨서 빡빡이 미용해주시면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정말 생닭 미용이라고 아시죠? 그 핑크핑크하게. 너무 귀여워요, 애들이 보면. 그쵸? 근데 귀여운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산책을 하잖아요. 자외선을 바로 맞아요. 다이렉트로 맞는구나. 네. 그래서 털이 어느 정도 이런 햇빛 같은 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돼보니까 화상 입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6mm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려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털이 천연 선크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오늘 뭐 수의사님도 계시니까 사람도 이렇게 주치 정해놓고 꾸준히 관리받고 검진하는 게 좋잖아요. 반려견들도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좋은 동물병원 고르는 팁? 왜냐면 비용도 사실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이 병원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병원 두 곳을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차 병원 있고 2차 병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종부터 시작하는 병원을 하나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2차 병원은 아무래도 좀 중증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경을 못 써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1차 병원 하나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진료들이 또 있거든요. 심한 진료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또 2차 병원을 고르셔서 병원 딱 2개 필요할 때마다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도 오히려 너무 자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기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하면 좋고 꼭 받아야 할 항목 같은 게 있다면? 보통 이제 건강검진, 우리 애 건강한데 굳이 검진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하는 검사예요. 1년에 한 번씩. 보통은 저는 생일 때 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일 기본 검사는 엑스레이,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전반적인 혈액 검사. 요 정도만 해주셔도 대부분 초기 질병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우 같은 경우에는 중년이 된 거니까 뭐 푸우의 성격도 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푸우형이 그 푸우를 기르는 방식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초보 보호자이기도 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모든 것들에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우리 강아지 짖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걱정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뭐 짖을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그게 나이 들어가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조금 묻어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관대해지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방식의 측면에서 산책하는 시간이나 거리나 강도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까요? 있죠. 실제로 예전에 하루에 산책을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1시간, 뭐 점심에 30분, 저녁에 1시간.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가능했죠. 이제 사회초년생 때도 시간이 좀 있었다 보니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일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강아지를 위해서 좀 그 시간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요. 또 산책 말고도 좋은 게 정말 많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많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머리 쓰는 게임도 많고 예전에는 그냥 산책 원툴, 요즘에는 산책 말고도 좋은 것들을 많이 시켜주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고 많이 하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누구나 집에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두루마리 휴지 다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 휴지를 문 지방에 놔요. 그러면서 강아지랑 이제 간식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처음에는 1단을 넘는 거죠. 2단, 3단 넘어가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로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쓰는 거 바로 우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놓고 우산을 올려놓으면 DIY 까발레티라고 장애물 뛰어넘기 다 가능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바지를 웃긴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의 변명은 아니고 제가 이제 딱 씻으러 들어갈 때 바지를 이렇게 벗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안에 간식이 항상 있다 보니까 바지가 아니라 얘네한테는 간식을 빼먹는 노적 장난감이 돼요. 그래서 그냥 바지를 간식 있는 채로 내려놓고 얘네는 그거를 꺼내 먹는 거 이제 도 같으면서 이게 그냥 꺼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빼먹을까 머리를 쓰고 코를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요. 엄청난 학습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이랑 아주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뭐 사실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언제든 이별의 순간은 있는 거잖아요. 반려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가지 않고 좀 덜 아프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를 원할 텐데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별 신호를 뭐 보내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좀 행동 같은 걸로 이별이 다가왔다는 걸 좀 알려주나요? 이게 스스로 밥을 안 먹어요. 이걸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곡기를 끊는다. 아, 이게 가장 큰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밥을 안 먹는다? 저는 이제 뭐 이별을 경험해 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사실 저는 이별 신호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강아지가 뭘 좋아하고 보호자랑 어떤 추억을 갖고 떠나고 이제 그게 보호자한테도 추억이 되고 강아지에 대한 기억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곳 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거나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못 먹는 음식 같은 거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더 뭔가 이별 신호도 정말 좋지만 좋은 이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푸우 형님 그리고 최민경 수의사님과 함께 이 강아지들이 아플 때 보내는 신호부터 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 뭐 어떻게 운동시키면 좋은지 이런 실수는 피해야 한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견들을 너무 사랑하는 보호자들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너무 죄책감 같은 거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못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진료 보시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실 시간에 오히려 이 친구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시고 시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뭐 너무 쉬게 해주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더 재밌게 그냥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시간 많이 보내주시는 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아지랑 우리가 보통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것도 있는데 잘 보면 얘네들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얘네가 아프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했을 때 결코 무시하지 말고 이게 어떤 신호인가를 좀 잘 보시면 충분히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관리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늘 다룬 내용들도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잘 보시고 기억해 뒀다가 강아지의 행동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질문과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성수동 지식클럽. 오늘 두 분의 이 반려견 전문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